네, 설명회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서울고 논술학원의 이제 서한슬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양력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총괄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작품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행히 또 오늘 잠깐 비가 또 안 와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혹시 오늘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좀 오늘 좀 따라주는 것 같네요. 또 오신 만큼 좀 이제 저희가 정보를 많이 담아뒀으니까 또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설명회가 끝나면은 그 이제 따로 상담 예약도 가능하시고 선생님들도 다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네, 저희가 우선 차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고1, 이제 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할 수능 실전 특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소개가 먼저 들어가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부분 파트를 맡을 거고요. 두 번째, 수능 실전 특강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 이제 특히 수능 실전 특강 이제 전문으로, 특히 이제 고2, 고3을 전문으로 맡고 계시는 조선민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또 이제 올해 대학 입시라던가 특히 논술 부분에서의 변경점 같은 것들도 우리가 또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논술 부원장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넘기게 되면은 네, 우선 제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뭐 안 보이지만 어차피 프린트에는 한 번 더 저희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인데 뭐 제가 제 소개를 좀 길게 하기는 조금 이제 민망하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 선생님이 또 이제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건희 선생님이 좀 나오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세 분 말고도 두 분 선생님이 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오십니다. 잠깐 저 어차피 두 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잠깐 들어오실 거거든요. 이따 이제 인사만 간단하게 좀 할 거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주말에 특히 이제 선생님들도 들어오시는데 저희 윤경 선생님, 여기는 예비고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고1, 수능 전문 특강도 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건 이제 아무튼 여기 윤경 선생님도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들어오시니까 이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정민 선생님 총 이제 아까 저랑 윤경 선생님, 신영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따가 들어오시는 조성민 선생님까지 총 4분의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책임지고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고, 원체 또 이제 잘 가르치시고 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또 이제 안심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신청하시고 나중에 이제 듣게 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실 겸 이제 그랬으니까 네, 잠깐 인사 드릴 것 같고요. 이상해요. 네, 그래도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또 직접 또 얼굴 뵙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논술부 원장님이신 송건희 선생님까지 스프로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선생님이랑 아까 조성민 선생님은 어차피 이따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맨 처음에 수능 실전 특강 수업 시스템 소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그냥 내신 끝나고 정규 수업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특히 이제 고2 같은 경우도 그냥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이제 3개 영역으로 나눴던 것과 좀 다르게 저희 특이하게 방학과 그 다음에 2학기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를 연계해서 총 7주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7주라는 것은 방학 4주랑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에 3주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2학기 학기가 시작이 돼도 2학기 진도를 얼추 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학기 진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정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제 특히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 특히 이제 그 고1, 2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학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가 더 심하지만은 문학이랑 문법 위주로 학교 내신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비문학이라든가 이런 특히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은 방학을 활용할 시기밖에 없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고일인데 고일 같은 경우는 우선 기존 방식대로 문학이랑 독서랑 문법으로 나눕니다. 왜냐면은 아직 고일 친구들은 2학기 문법이 남아있잖아요. 특히 이제 2학기 기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지국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업에도 중지국어 문법을 주기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역시 이제 모의고사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학이랑 비문학은 실제 고2, 고3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 국어 트렌드가 지금 현 학년보다는 훨씬 적어도 한두 학년 이상의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작품들이 많이 외부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게 특정 수식권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지금 다 평균 이제 상향이 되고 있는 거죠.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실전 대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여기 두 번째 써있다시피 주일에 4시간 수업인데 4시간 중에 수업은 3시간, 앞에 1시간은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대신에 저희가 약간 바뀐 부분은 이제 특히 고2 같은 경우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배웠던 작품으로 넣지 않고 배웠던 작품과 비슷한 영역의 외부 작품을 저희가 한 토막씩 넣어서 문학, 비문학을 중점으로 테스트를 보게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같은 거지만은 고2 거가 또 들어가죠. 아까는 고1이었고 이번엔 고2 이제 현 고2 예비고사. 특이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까는 그냥 7주 완성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목에 따라 다르죠. 화작은 7주, 엄매는 9주. 이따가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비 고3 현 고2는 엄매 화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직 화작 엄매 그 선택을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냐? 지금 기준으로는 학교 중에서 2학년 2학기 때 엄매를 보는 학생들은 우선 일괄적으로 엄매를 넣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화작으로 넣되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2학기 때 독서를 보는 학교, 신봉고나 홍천고 같은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엄매를 듣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학교에서 엄매가 안 들어간다고 무조건 화작을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또 따로 신청을 받고 다 반을 조정해서 지금 이제 친구들이 이제 TO에 맞춰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두 선택 과목에 따라 이제 수업 기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엄매는 사실상 이제 문법이긴 한데 문법 특성상 원래 저희가 내신을 7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 7주, 9주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내신이 7주 대비인데 문법 특성상 7주 내내 대비를 하게 되면 전체 흐름이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매 친구들은 2주를 더 먼저 더 정규 수업을 정규 수업 겸 수능 실전 특강을 진행하고 내신은 5주만 진행합니다. 화작 친구들은 그냥 원래 그대로 7주만 진행하고 내신 7주 하고 이렇게 7주 7주냐 9주 5주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 그리고 아까 고1 수업과의 가장 큰 차이 문학 독서까지는 공통이지만 선택 과목 파트가 있다는 거. 그 여부에 따라서 화작반 엄매반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표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넣어드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학, 독서, 비문학 그 문법이기 때문에 요일 부분이랑 시간대 부분만 있죠. 특이한 게 보이는 엄매방, 화작방 부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현행 기준으로 엄매가 들어가는 학교가 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정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서원고도 있고 이 세 개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엄매반으로 들어있는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화작으로 들어있는데 꼭 학교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시기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빨리 선택 과목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고르는 거 맞춰서 우선 반을 선택을 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엄매 화작이 각각 어떤 파트를 공부하는가를 좀 본인이 수업을 들어봐야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대로 엄매할지 아니면 화작으로 바꿀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고 요거는 아까 이제 진행 때 소개드렸던 조성민 선생님이 진행하시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수능 실전 특강을 수업하는 이제 교사학을 다루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현재 이제 수능 수업만 합니다. 현재 분당이랑 이제 신촌 메가스터디에서 재수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아마 들어볼 텐데, 사실 대부분의 지금 1, 2학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내신을 치중하고 있죠. 근데 내신이랑 수능이 좀 많이 결이 달라서 학생들이 고3에 딱 올라가면 수능 처음에 다룰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시기 같아요. 한 2월, 2학년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연습해서 고3에 제대로 하게끔 만약에 한다면 가장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설명회를 좀 이렇게 보셨겠지만 대부분 설명회가 그렇죠. 국어 설명회라면 국어 어렵습니다. 국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릴 텐데, 이게 작년 수능 국어입니다. 작년 수능 국어에 1등급의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1등급은 4% 맞죠? 이 4%를 맞은 이 학생들이 얻어가는 표준 점수가 133점이에요. 작년에 수능에서 혹시 어떤 큰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작년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난이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놨더니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킬러는 사실은 국어는 해당되는 영역은 아니고 수학에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국어는 사실 어떤 특정 번호의 문제가 어렵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이랑 똑같죠. 1등급이 133점입니다. 표점이. 그래서 지금 1등급이 옛날에는 수학이 훨씬 어려웠던 때가 있거든요. 요새는 국어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100점을 맞는 친구들의 표준 점수는 국어가 150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148점이에요. 그럼 이 말은 국어가 100점 맞기는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어는 100점 맞기 어려운 이유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시간에 많이 쫓기는 과목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재수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감독을 하러 딱 들어가면 국어 시간에는 막 끝까지 하고 막 마킹 하나 열심히 하려고 막 끝까지 살아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조금 일찍 끝내고 자는 친구들이 있고 탐구는 조금 일찍 끝내고 자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는 과목은 사실 국어가 가장 세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빨리 푼다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과학기술을 잘하고 인문이 어렵고, 어떤 친구들은 문학을 잘하고 독서가 어려우면 자기의 그 약점과 강점을 잘 분석해서 시간에 맞게 문제를 푸는 순서도 있어야 되고, 문제를 선택하고 못 푸는 문제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단순하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시간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고, 시간에 맞게 푼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것들도 아이들이 더 챙겨줘야 해요. 근데 이걸 사실은 아이들이 뭡니까? 단기간에 얻어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어라는 시험의 특징이 1등급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시간의 어떤 쫓김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는 이제 국어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독서 영역이 있고요. 이게 독서 영역은 총 17문항 나옵니다. 문학도 총 17문항 나오고요. 선택 과목이 총 11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45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역은 독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끝나고 시험 끝나고 오답률 내요. 오답률 내면 항상 오답률 10위권 안에 독서는 한 8문항, 9문항 들어가 있고요. 오답률 15개까지 내면 독서가 한 9문항, 10문항 들어가요. 17문항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만큼이나 들어간다는 건 독서가 절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문학은 17문항 중에 오답률에 속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오답률 10이나 15위권 안에 드는 문제가 문학의 경우에서는 한 2~3문항밖에 안 됐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학은 쉬운 거, 독서가 어려운 거, 이런 느낌을 가지고 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평가원 시험 6월부터 9월 수능을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나 문학 잘했는데 왜 문학이 자꾸 틀리지?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기조가
문학의 오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학이 옛날에는 두세 문항밖에 안 어려웠는데 지금은 5문항이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기존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자꾸 이제 문학을 난 잘했는데 왜 자꾸 틀리지? 라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럼 이게 단적으로 그럼 독서가 쉬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독서는 그대로인데 문학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씩 국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들이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고3을 향하고 있던 현재 고1, 2가 됐던 뭐 사실은 예비고도 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가장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일 텐데 아이들이 공부라는 걸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이 공부랑 고등학교의 공부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전부 다 아이들에게는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부가 되거든요. 아이들 내신 어떻게 하죠? 범위를 정해주죠. 그리고 열심히 문제 풀고 외우죠. 외운 다음에 문제 풀어 점검하고 틀린 거 있으면 다시 외우고 문제 풀어 점검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통은 범위가 있고 암기하는 걸 싸움하는 거죠. 대부분 한 20-30%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운 범위 안에서 암기한 걸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좋은 내신 학원은 크게 대형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지리환 학원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얘가 다 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이런 학원이 좋은 내신 학원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신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다 그냥 범위에 맞게 한 달 정도 열심히 외우고 문제 많이 풀어봤더니 점수 잘 나오던데 이렇게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제외한 다른 공부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을 언제까지 하냐면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고등학교에 와서도 내신을 고3 7월까지 합니다. 지금 고3들 내신 막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내신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이런 방향성의 공부를 하다가 지금 8월부터 7월 8월부터 수능 공부 시작하죠. 이 수능 공부는 내신에서 말했던 암기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라고 연태까지 평생을 믿었던 걸 써먹을 수 없는데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국어가 1등급이 4%잖아요. 여기에 현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현역이 40만이 보고요. 재수생이 8만이 보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5배나 많은 친구들이 이 4% 중에 5분의 1, 즉 0.8%밖에 못 가져가요. 재수생이 훨씬 유리하죠. 왜 유리한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 짧아요. 수능을 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재수생은 요거 한번 했고 1년을 더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조금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해보니까 좀 알겠어. 1년 더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지금이라는 시기가 중요하냐. 지금이라는 시기를 지금 고2라고 보자면 고2가 지금 현재 고3이 재수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의 맛을 좀 방향성을 결정해 놓고 두 번째로 내년에는 내신도 물론 하겠지만 반짝반짝 수능으로 달려야죠. 내신과 수능이 고3 때는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들어가는 범위를 내신 범위랑 같이 쓰거든요. 수능 특강이라는 책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효율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아이들이 좀 당황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의 방향성,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 점수를 올렸던 방향성이랑 국어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국어는 어떤 걸, 수능 국어 어떤 걸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독해력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독, 읽고, 해,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독해력이란 어떤 글들을 어떤 길을 걸으면서 읽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룰들이 필요해요. 독해력이 좋다 이런 표현하는데 사실 독해력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시작한 친구들이 독해력이 올라요. 독해력은 글을 많이 읽고 되게 긴 텍스트를 집중력 있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고3을 반짝한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해력을 수능 국어에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독해력은 수능 국어에 맞는 독해력이 뭐냐? 독서의 경우는 메인 갈래가 크게 3개예요. 인문, 철학 같은 걸 물어보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 그러니까 법이나 경제 같은 게 여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질문 나옵니다. 평가원이 글을 굳이 인문과 사회랑 과학기술을 나누는 이유는 인문에서 묻고 싶은 능력이 따로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에서 묻고 싶은 능력이 따로 있어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해버리면 이거는 문제를 못 풀어요. 과학기술은 이해로 출제하지 않아요. 정보를 되게 많이 주고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과학기술이고 인문은 정보는 많이 없지만 아이들에게 순수한 독해력, 이해력을 묻는 영역이에요. 사회의 지문은 경제 지문의 경우는 아이들이 간단한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공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놓고 다른 능력을 묻겠다고 한다면 그 길에 맞게끔 아이들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수능 국어의 독해력이란 이 방법을 잘 가지고 있고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 독해력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읽고 이해해서 푼다?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 요 학원에도 지금 고3 수업하는데 한 명 있어요. 보면 제가 맨날 너는 수업 왜 듣냐? 듣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이 제가 못해도 그래도 정말 현장에서만 해도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도 학생들을 만나봤을 텐데 제 머릿속에 독해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냥 읽고 푸는 애를 딱 2명 봤어요. 그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이 방법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점수를 혹은 등급을 내 실력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보통 뭘 하냐면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갈지를 생각을 잘 안 하고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뭘 자꾸 많이 풀려고 해요. 근데 풀려고 한다고 뭔가 이 길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손잡고 완벽하게 이 길을 걸어가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 손 놓고 가면 좀 두렵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 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조금씩 하다 보면 천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루는 학원에서 일주일에 뭐 3-4시간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때는 완벽하게 선생님이랑 손잡고 요 목적을 달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요 길을 알려줬으면 아이들이 숙제를 가지고 그걸 본인이 한번 해봐야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국어는 관리 잘해주면 돼요. 꼼꼼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는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학원에 3-4시간 나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알려준 방법이 있으면 숙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숙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니까 되네? 라고 할 만한 방법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걸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납득시켜주고 설득시켜주는 게 수능 국어의 가장 큰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설명회에서 보통 설명회를 어머님들 이제 가보시면 커리큘럼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할지를 얘기해요. 근데 고민을 잘 한번 해보시면 커리큘럼은 이건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도 국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커리큘럼이 그 딱 2가지를 적어놓죠. 언제 무엇을 다룹니까를 적어놓죠. 근데 국어는 정답이 있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출 분석해요. 평가원 시험이니까 평가원의 기출을 다루면서 얘네 이렇게 출제하는구나를 이제 경험하는 거고요. 4월에서 6월까지는 EBS 다룹니다. 내신이랑 맞물려 있기도 하고 EBS가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하고 가면 그래도 좋지 않나. 6월부터 8월까지는 EBS2 합니다. EBS 연계 교재가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다루고 여기서 한번 다루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당연히 실전하면 되죠.
이게 이름만 다를 뿐 어떤 국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리큘럼은 특별할 게 없어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두 번째, 무엇을 다룰 겁니까? 이것도 국어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국어 학원을 가든 이 무엇에 한정하는 건 전부 다 100% 기출입니다. 고3의 한정에서는 EBS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하나도 차별화가 없고 다 똑같고 무엇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다 기출을 다루고 EBS 다루는 거잖아요. 학원마다 이건 전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어학원, 재수학원을 가든 내신학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그 선생님이 잘한다, 그 학원이 좋다를 판단할 때는 수업하는 이걸 보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어머님들,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잘 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하는 방향을 조금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수업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어머님들이 아 수능국어 이런 거구나, 이런 방향성의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맛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국어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읽기 방법들을 다 이렇게 선생님 손잡고 걸어가는 과정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문을 조금 하게 되면 문제풀이 방법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근거내는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도 사실 유형이 다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유형에 맞게 아이들이 어떤 사고로 어디를 근거내며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이제 미리 좀 선점해서 가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 평가원 시험이거든요. 6월에 얼마 전에 이 시험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저희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예전에 이제 고3으로 한번 수험생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시문제를 가져요.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이들이 이거 딱 보면 처음에 뭐 하냐면 이걸 읽어요. 손은 들고 떠나갈 이런 것. 이걸 읽습니다. 근데 이걸 쭉 읽으면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 이 시를 읽으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디고 뭘 해야 될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시는 함축적이에요. 함축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되게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보기를 먼저 보면 이 보기 안에는 시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래 하는 관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를 읽으면 되거든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가시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겁니다. 여기를 제가 한번 살짝 점검해 볼게요. 세속의 일상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동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동화는 하나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자연은 화자에게, 시인에게 긍정적인 존재일까요? 세속을 떠나서 자연에 와서 점점점 하나 되고 싶은 존재는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럼 가에서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아, 가라는 시는 내가 세속에 쩔어 있다가 자연으로 왔는데 점점점 동화된다. 그럼 내가 자연에 하나 되고 싶으니까 자연은 좋은 거네. 이렇게. 그래서 시어를 처리할 때 자연에 해당하는 시어가 있다면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존재니까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들께 가시를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를 보시면 디귿에 걸려있는 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돌들과 함께 누워 잠들고 싶다. 돌들은 긍정적인 시일까요? 부정적인 시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자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돌들은 아이들이 이거 아까 그러니까 돌들은 좋은 거네 라고 시어를 처리하며 가는 거죠. 자, 그러면 33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어머님들 한번 느껴보세요.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여기는 돌들이 부대끼는 나왔네요. 두 번째,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세파에 시달리는 건 좋은 모습인가요? 부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아까 분명히 돌들은 긍정적인 시어라고 처리를 했는데 뒤에는 부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으니 이 선택지가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아이들이 읽으면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을 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목적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읽으면서 뭘 해야 될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제가 어떤 단편적인 지문 하나, 단편적인 문항 하나 이렇게 예시를 드린 거지만 1번부터 45번까지 다 이게 필요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과정을 점점 거쳐서 내가 읽을 때 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게 뭔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길을 하나씩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아까 얘기한 수능의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1 앞으로 이제 수능거를 다루게 될 텐데 내신 기간에 요 사이, 보통은 요 사이는 학원들이 뭘로 운영하냐면 말은 수능국어라는 이름으로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본질적인 수능국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는 보통 수능국어인데 다음 내신 경향을 위한 수능국어를 살짝 맛보기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는 내신 끝나는데 공부하기 싫고 또 수능국어라는 이름으로 뭘 배우는데 이게 크게 아이들의 입장에는 와닿지 않거든요. 수능국어를 진짜 시작해야 될 시기는 지금입니다. 2학년 7월부터 수능국어는 이런 거구나 라고 저랑 같이 길을 좀 닦아놓고 고3에 올라가서 그 길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는 좋은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한 번만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국어는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커리큘럼 다 정답이 있고 다 기출하시면 됩니다. 문제집 뭐 사요? 상관없어요. 기출 묶여있는 거 아무거나 풀리시면 됩니다. 마더텅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뭐 사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 기출이면 됩니다. 그 안에 기출 중에 싼 거 사세요. 제일 좋습니다. EBS가 제일 싸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합니까? 아이들 캘린더 보면 하루 이제 꼼꼼한 친구들은 이 목표 쓰거든요. 처음에 오늘 나 뭐 해야 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야지 분량 적혀 있습니다. 이거 안 늘어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오늘 현대시를 해야지. 그럼 내가 현대시에서 뭐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얼마나 하는지에 많이 하는 거 칭찬해 주지 마세요. 국어는 전혀. 수학은 많이 하면 늘거든요. 문제 많이 풀면 늘어요. 문제를 맞았다? 그 과정이 맞은 거고 문제를 틀렸다? 과정이 틀린 거죠. 국어는 많이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이 하면 내가 3등급이면 3등급의 이 숫자를 자꾸 확인만 할 겁니다. 문제 풀면 3등급 나오고 문제 풀면 3등급 나오고 실력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건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국어에 한해서는요. 얼마나 중요하지 않나요? 결국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제 어머님들의 그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한 번씩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잡아주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꼭 학생들,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국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좀 어려우면 이런 건 효율성을 챙기는 거잖아요. 학원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인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서 무엇이나 얼마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예약 상담이 따로 있어서요. 정말 이제 학생들 성적표 가지고 시험지 가지고 이렇게 정말 1대1 예약을 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하고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손건주입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분을 두시고 있다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대학을 흔히 얘기해서 뭐 스카이 아니면 서성한 중경 외 시 여기까지를 우리가 명문대라고 하는데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약 한 20년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달려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논술 플러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고1 자녀분을 둔 학부모님들도 있고 고2 자녀분을 둔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요즘 뭐 입시 컨설팅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 고2 어머님들, 고1 어머님들 해갖고 요 근래에 한 5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다 어머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뭉뚱그려갖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하면 대학을 가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내신하라고 하는데 내신하면 돼. 그리고 수행평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었다면,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었다면 대학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크게 요거를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논술이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 자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교과가 안 되는데 교과를 잡고 있으면 아이는 죽어나고, 종합도 안 되는데 종합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죽어나고, 수능이 안 되면 수능이 안 되는데 잡고 있으면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면 아이들도 막연하게 나는 교과, 종합 아니면 뭐 그냥 수능 이런 어떤 형태로 대학을 그냥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저께도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이 오셨는데 내신이 3.8 정도 되는데 그 어머님 같은 경우도 아이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 그냥 이 정도 3.8 내신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3.8이면 이 학생이 만약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한신대 정도까지는 내려가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한신대 간다면 좀 만족을 하는가? 라고 하면 한신대를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보내려고 하면 최소 건동홍을 가려고 하면 일반고에서 건동홍을 가려고 하면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보통 보면 2.0 안쪽으로 들어와야 건동홍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건동홍을 보내는데 2.0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뭐 내신 4등급짜리도 그렇고 내신 5등급짜리도 그렇고 요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기말고사 잡으려고 아니 4등급 넘어가는데 뭐 기말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5등급 넘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하고 아이들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공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교과나 종합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입시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능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과나 종합에 묶어둬갖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교과하고 종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냥 입시 실적을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 인근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어떤 학교에서 낙생부가 있는데 보통 낙생부가 한 그 학년에 한 30명을 서울대를 보내요. 그래서 30명 중에 그러면 수시를 몇 명을 보내느냐, 그 다음에 정시를 몇 명을 보내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수시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30명 중에 6명이 수시를 갔고요. 6명이 그리고 24명 정도는 다 정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또 의치한 간 아이들 같은 경우 플러스 서울대를 준하게 쳐줘야 되니까 한 20명 정도 의치안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뭐 교과나 종합으로 갔느냐? 아니에요. 다들 수능으로 갔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교과를 잡아라, 종합을 잡아라, 수능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고1이라면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죠? 고2라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도 밥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이 같은 경우 다른 뭐 학교에 보통 30명의 아이가 있는데 거의 20명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10명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1점대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1점대라고 해도 지금 이 일반고 같은 경우도 딱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딱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고려대 일반 전형 보통 보면 이제 3학육이나 뭐 4, 8 뭐 이런 어떤 전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도 보통 보면 플러스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달라붙어 있는 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고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수지 이쪽에서는 내가 아무리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수지고 같은 경우 작년도에 갖고 왔는데 수지고 전교 1등은 1.48 정도가 나와요. 그 홍천고 같은 경우도 보통 1.48에서 1.6대가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교과가 요즘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과다, 나는 문과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은 이과 문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이지만 통합으로 그 내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과적인 성향을 띠면 사탐 쪽에서 통합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동탑만 해도 전교 1등짜리가 시험 갖고 오면 보통 1.1, 1.2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동탑을 좀 벗어나면 충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등급짜리들이 1 빵빵이 나와요. 전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도시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대도시권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머님들 같은 경우 첫 머리에 교과하고 어떻게 보면 종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교과하고 종합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한 학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2학년 1학기 정도 시험을 봤다면 우리 아이가 교과하고 종합에 맞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2점대가 넘어가면 그냥 단국대, 아주대 집어넣어서 붙을 확률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짜리, 1.9짜리 교과도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은 특목고 학생들이 단국대까지는 올라오거든요. 단국대, 특목고에 그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단국대까지는 올라와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능값은 거의 그냥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충원고부터 시작해갖고 일반고에 입시 컨설팅이나 논술을 하러 가면 아이들 성적을 갖고 오면 전교 1등은 일빵빵이고 전교 2등은 1.01, 전교 2등은 1.03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일반고는 치일 우리 대도시권에 있는 일반고는 치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 그럼 내가 내신은 일반고보다 그 지방권에 있는 애들보다 떨어지지만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 특히 종합 쪽에는 내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은 특목고 애들한테 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운데 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지금은 수시하고 정시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학교는 40대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시가 40이고 그 다음 수시가 60인데 얼마 전까지는 정시가 20%고 수시가 80%였는데 지금은 정시값이 40%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우리가 수지, 흥덕고 여러 가지 어떤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원래 3년 전까지는 수시로 아이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3년 이후에 뚝뚝뚝 떨어져 갖고 작년에는 거의 수시로 뭔가를 한 거는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하고 수시로 보낸 거 정시로 보낸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지역은. 그런데 수시하고 정시를 놓고 볼 때 지금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정시값하고 논술값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에서 어머님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게 진짜 내년은 어떻게 보면 26학번인데 49만이 돼요. 내년은 정말 대학 보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3년 전에는 보통 보면 112, 그러니까 수능값이 112 정도가 나와도 보통 경희대 정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등급 4개, 458 정도가 나오면 연구대 정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값 458 정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교과하고 종합 쪽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한테 458이면 연구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458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3등급 4개면 보통 보면 건동공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라면 진짜 교과종합 이런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교과종합도 중요하지만 수능값이 일반고에서는 좀 대도시권에서는 우리들한테는 수능값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원서를 쓸 때 아이들이 이제 성적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2점대, 3점대가 정말 많은데 선생님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아이가 2.5, 2.6이에요. 근데 수능은 보통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2.5대면 수능은 보통 2등급 4개가 나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그러면 2등급 되면 어머님 2.5로 쓸 수 있는 데는 단국대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단국대? 그러면 단국대 수능으로 연구대를 가는데 단국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2.5 정도가 돼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교과나 종합전형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능값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한 첫째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됐는데 학교 갔더니 3년 전이거든요. 수능값으로 2.6 정도 됐는데 그 학교 갔더니 단국대나 경기대 정도, 특히 경기대는 합격률 50%, 단국대는 합격률 한 3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전년도에 분당에 있는 아이가 2.5면 전교에서 그래도 그 반에서 30명 중에 그래도 5 안에 드는데, 그리고 성적 같은 경우는 2등급 4개 정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이 같은 경우 애엄마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3년 전에 봉사활동을 같이 해야 점수를 줬으니까요. 그랬는데 학교 가갖고 2.5인데 단국대 경기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집사람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저는 애초부터 안 된다. 2점대 넘어갔으면 끝났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집사람도 그래도 교과하고 종합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결국에는 애는 울고 물고 저희 못하겠다고. 아니 수영평가해야 되고, 수영평가도 워낙 세게 하니까 애들하고 팀티칭 해갖고 시간대로 다 보내고 지금 한참 하죠. 애들 프로젝트 해갖고 사실 아이가 1점대 넘어가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학원 빠지고 프로젝트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고3들도 그러니까요. 5등급 수능이 5등급인데 지금 논술 수강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내신 때문에 2주 휴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번 주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프로젝트 한다고. 5등급이 물 데가 없는데 애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 어머님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2등급 넘어가면 어차피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다면 좋은 것은 이런 거죠. 교육대학에 우리 어머님들 나이 때 교육대학은 거의 서울연고대에 준했죠. 근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3대1이 미달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가분, 나군을 쓰니까.
근데 교육대 같은 경우를 보면 와, 이 광주교대, 공주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는 좀 이렇게 그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대구교대, 경인교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원서만 집어넣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교대를 8명을 보냈는데 가장 낮은 성적은 3356 맞은 아이를. 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서만 집어넣어도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9등급짜리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어머님들한테 차라리 와갖고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교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근방에 있는 아이가 해도 수원대를 보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교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는 수원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방향을 교대로 틀고 그 아이한테 교대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됐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없는데 내년에는 간호학과가 약 1000명 정도 지원된다라고 의대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간호학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작년을 놓고 볼 때 아신대 천안권에 있는 아신대 이런 데는 간호학과도 미달이거든요. 실한데도 간호학과가 미달이었고 그럼 차라리 그냥 어느 간호대에 나왔니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차라리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얘가 진짜 경기대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교대나 간호학과를 보내는 것을 어머님들한테 한 번째 권해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건 정말 좋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부 잠깐 보시면 학생부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간소화됐다고 어머님들은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반부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인원 좀 전체적으로 보고 주요 11개 대학교 모집 어떻게 보면 모집 변화인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유전공학부가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자유전공학부를 전체적으로 뭐 20%가 30%를 뽑지 않으면 대학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1.37 뭐 경희대도 못 간다라고 1.37이면 여기서 뭐 홍천대 전교 1등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4가 어떻게 보면 전교 1등 때인데 1.37이면 여기 이 어떻게 학생부 교과로 어떻게 보면 이 수지에서 갈 수 있는 학생은 경희대 갈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 1.43 경희대보다 낮은 이유는 얘네들은 최저가 36이라는 것이 달려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대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얘네들도 교과라고 하지만 비교과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이니까 경희대가 아까 1.3 얼마였는데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보통 보면 일반고는 0.5 낮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2.0 정도 되면 쓸 수는 있는데 합격률은 한 20-30% 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상황대, 상륙관대, 시립대, 상륙관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엄마 이대가 3점대 뭐 이런 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걸 갖고 와갖고 나도 3점대니까 이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특목고, 일반고, 그 다음에 뭐 지방계에 있는 학교들을 n분의 1에서 낸 50% 가격이니까 이거보다 일반고는 훨씬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 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저 3월 6을 마친다면
3년 동안 중앙대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도. 그럼 왜 그러냐면 중앙대 실질 경쟁률이 23학년도 실제 경쟁률은 중앙대가 4만 6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면 융합전형,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중앙대가 하도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갖고 영어 2등급으로 올림으로써 좀 경쟁률이 좀 세졌는데 2022학년도 거를 보면 2022학년도 거를 보면 경쟁률이 논술이 3.2.4, 4.5, 6.5 요 정도뿐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논술이 그렇게 논술이 노또다 얘기를 하는데 논술이 노또가 아니라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도 동국대도 2합사거든요. 2합사를 맞추는 비율이 거의 59.4대 1인데 14.17대 1이니까 20%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저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같이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내가 최저를 맞춘다면 거의 실질 경쟁률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놓고 보면 인문원은 6.5대 1 이게 2022학년도 건데 2023학년도는 2대1 정도뿐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올해는 아마 2대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논술로 2대는 거의 3만 6을 맞춘다면 그냥 거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점수를 한번 점수값을 보면 인문원 같은 경우 평균이 76점이에요. 논술을 배우면 2대 논술을 만약에 몇 번 써봤다 그러면 최소 85점은 나와요. 이 얘기는 그냥 5대1이나 6대1이지만은 2대 논술을 풀고 오는 아이들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보면 논술이 노또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가 3업 6을 맞춰갖고 2대 정도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대학을 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희대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이런 걸 하는데 이 밑에 이렇게 보면 확실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것과 서울에 있는 것이 경쟁률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원에 있는 것들은 17대1, 10.5대1, 10.5대1, 14대1 이렇게 글러버리니까요. 낮은데 서울권에 있는 데는 좀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논술은 어문계열 쪽을 지원한다면 한 12대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실질 경쟁률이 서강대 80대, 90대, 3합 7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대1 정도, 인문 20대1 정도니까 20대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하고 종합도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의 내신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술 합격자 내신 등급은 전체적으로 그 특목고 아이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데, 특목고 아이들은 작년 같은 경우 저한테 배운 아이들 중에 6점대, 7점대에도 성균관대에 붙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평균 같은 경우는 점수값을 보면 인문 같은 경우 이게 중앙대 거거든요. 81점, 84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중앙대도 공부하고 논술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앙대도 저희 학원에서 3년간 어떻게 보면 중앙대 논술을 한 4-5케이스 푼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애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점수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중앙대를 개판을 쳐도 내가 중앙대를 쓰는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을 안다면 최소 85점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점수가 이렇다는 거는 아예 중앙대를 한 번도 풀지 않고, 그럼 왜 그러냐면 논술을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흔히 해서 대치동 분당권에 있는 아이들 정도만 논술을 배우고 시험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논술을 배울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논술 대학을 찾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뭐 연대를 보겠어요, 고대를 보겠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걸 보겠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잘 쓰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면 4주에서 한 5주에 4주, 5주는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장 잘 쓰는지 빠르게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갖고 논술을 대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맞는 논술 대학 찾기 논술 뭐 최저 기준은 아이들이 최저를 너무 못 맞춰갖고 최저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여대 같은 경우 아이가 서울여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동동여대, 성신여대 이런 데를 만약에 2합7인데 이런 데를 쓴다면 이런 데도 논술로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제가 작년에 여대를 한 6명 정도 지원하게끔 했는데 최저가 안 나와갖고 2합7 맞춰갖고 여대 쪽을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6명 다 합격을 했고 그 6명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논술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다시 왔니?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여대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갖고 왜 선생님 2합을 맞춰갖고 논술로 붙었으니까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동대, 세종대 2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아이들이 논술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둘째도 논술로 어떻게 보면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이렇게 세 군데 합격을 해서 중앙대 경영경제를 갔었는데 아이가 중앙대를 갔더니 거의 90%가 다 N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다시 나도 한 2달 정도 연대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술을 해갖고 연대를 가겠습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그러라 그랬더니 뭐 열심히 준비해서 연대 경영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논술로 합격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N수 해갖고 논술로 굉장히 다른 길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2000 논술대학원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문제를 감수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들어오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교과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고 문제의 난이도도 지금 문제 파악보단 잘 쓰는 논술이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논술 모집 변화, 논술 확대했고 고려대가 했는데 4업 8을 요구를 하거든요. 최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업 8이면 그냥 고려대를 정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쓸 필요도 없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1대1 개인별 논술이기 때문에 보통 5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떨어진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성균관대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30명 작년에 30명이 성균관대를 보러 갔는데 저희 학원에서요. 왜냐면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탐구 영어나 탐구 국어를 통해서 3감 6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를 가장 센 논술대학으로 잡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수능을 잘 봐서 한 20% 시험 보러 안 가고 수능을 못 봐서 20%안 보고 60% 정도가 아이들이 논술을 보러 가는 학생인데 작년에 30명 지원했는데 성균관대만을 열어서 성균관대를 하는데 28명이 왔더라고요. 그래, 올해는 진짜 28명이나 보러 가니까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수능값이 생륜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생륜이 50점 만점 나오면서 28명 중에 최저를 4명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진 거죠. 자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성균관대 논술을 준비했는데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도 21명이 보러 갔는데 3명 최저를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대1 개인별 논술로 한 반에 6명 밑으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주고 4주에서 5주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찾으면 그 대학에 맞춰서 아이 최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최저가 맞는 그 대학에 있는 그 대학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의 합격률은 뭐 진짜 아이들한테 맞춰주니까 논술 같은 경우도 아까 점수 보여줬듯이 아이가 내가 중앙대, 이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갖고 딱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개판 쳐도 85점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머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논술로 갈지,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수능값에 딸려 있는 거죠. 수능값을 놓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머님들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